네, 베네수엘라 연수의 지진에 이어 환태평양 조산대에서도 강한 지진이 잇따르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7월에야 장마가 시작되는 늦장마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베네수엘라에 이어서 일본, 미국까지 지진이 이어졌습니다. 불의 고리가 다시 움직이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봐야 하는 겁니까? 최근 이제 지진이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여러 지역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앞서 네.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제 불의 고리가 깨어난 것은 아니냐라고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좀 더 그 두 지진을 과학적으로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불의 고리라고 하는 것은 태평양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어지는 거대한 지진 화산 활동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로 어떤 나라가 대표적이냐면 뭐 일본, 필리핀이나 아니면 인도네시아나 뉴질랜드, 알래스카나 미국 서부 칠레 같은 지역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지역은 태평양판이 주변의 판들과 부딪히거나 아래로 파고들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베네수엘라 지진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말하면 일본처럼 이런 태평양판, 그러니까 판과 판 사이에 그 경계면에서 나타나는 환태평양의 불의 고리 지역이라기보다는 네. 이 베네수엘라 안에 있는 대형판의 경계 지진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카리브판이나 아니면 이제 남아메리카판 경계에서 나타난 이제 발생이기 때문에 엄밀히 구분을 하자면 최근에 나타났던 두 지진의 연관성은 비교적 적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베네수엘라와 일본 지진이 거의 비슷한 시각에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비슷했다고 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거죠. 두 네. 지진이 사실상 시간은 굉장히 가까웠어요. 네. 그런데 베네수엘라 지진으로 인해서 일본 지진이 일어났다. 일본 지진이 베네수엘라 지진과 연결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그런 것들은 볼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안에서 발생한 지진이 짧은 시간에 연관돼서 거대한 그 규모의 지진으로 발생을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데요. 네. 베네수엘라 지진을 좀 살펴보면은 먼저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규모 7.5의 지진이 이어졌는데 이런 경우에는 같은 단층계 또는 인접한 단층계 응력이라고 해서 이 지표 안에 암석이나 지각들이 잠재적으로 좀 모아져 있던 에너지들이 이제 분출이 되면서 연쇄적으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렇게 대형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이제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여진이 여진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의 지진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주의 깊게 이제 지켜봐야 됩니다. 뭐 우리나라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형 지진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경주 지진이 있는데요. 경주 지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규모가 5.1의 지진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48분 뒤에 규모 5.8의 더 큰 지진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앞서 발생한 5.1의 지진이 규모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규모의 지진이었으나 이 지진이 사실 전진이었던 거죠. 원래 본진은 이제 48분 뒤에 일어났던 5.8 규모의 지진이었는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상황들을 지켜봐야 되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발생한 지진보다 더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진으로 인한 진동 피해를 입었던 지역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예의주시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제 현재 기술로서는 지진 같은 경우에는 뭐 정확한 시간이라든지 규모면을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지진이 끝났습니다라기보다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지진의 여부 상황을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유도 좀 이런 이유로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일본 상황 정말 신경이 쓰이는데요. 일본에서는 규모 5에서 6. 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더 큰 지진이 발생한다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태평양판과 필리핀의 판이 경계로 맞닿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뭐 규모 6, 7의 지진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처럼 판이 직접 충돌하거나 뭐 파고드는 그런 해구형 지진이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일본과 같은 그런 대지진을 좀 우려할 필요는 없기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1999년부터 이제 지진 관측을 디지털 관측으로 우리가 전환한 이후에 1999년부터 2024년까지 물론 뭐 경주와 포항 지진이 어느 정도의 발생했던 뭐 400회 이상의 그런 지진으로의 어떤 평균의 영향이 있기는 하지만 연 평균 70회가 넘는 크고 작은 지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1년 동안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한반도 내부에도 오래된 단층들이 있고요.
있고요. 그리고 주변의 판 운동들이 힘이 전달이 되면서 우리나라 지각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의 대지진이 곧바로 우리나라 대지진으로 이어질 수는 없지만 이런 일본의 지진으로 인해서 뭐 일본 서쪽 해역의 지진이 우리나라 동쪽 해역의 큰 지진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동해안 지역에 큰 흔들림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수심이 깊은 동해안 지역의 이제 어떻게 보면 해일의 가능성, 그리고 이제 그 지역들을 보면은 이제 원전이라든지 항만이라든지 그런 해안 시설의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진 피해 상황들을 계속해서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일본은 이제 지금 지진만 걱정할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태풍까지 겹치면서 많은 비가 예보됐는데 지진 피해 지역에 폭우가 겹칠 경우에 가장 우려해야 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마가 왜 시작이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게 이슈이지만 네. 지금 오랫동안 우리나라로 북상하지 않은 장마 전선, 정체 전선이 일본에 있으면서 장맛비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태풍이 2개가 지나가는 게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2차 피해입니다. 그 지진이 난 지역들을 보면은요, 거의 뭐 도로가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지진으로 인한 에너지로 인해서 일단 집안이 느슨해졌고요. 그리고 뭐 산 비탈이나 절개지나 노후 건물, 그리고 이제 도로 옹벽 같은 이런 데들의 같은 구조물들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폭우가 쏟아질 경우에는 이 폭우로 인한 물이 집안 사이로 스며들게 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산사태라든지 토사 붕괴 위험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산지도 굉장히 많고 하천이 짧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집중호우성 비가 내릴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순식간에 내릴 경우에는 하천 수위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지진으로 인한 균열이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교량이나 터널, 그리고 뭐 철도 이런 데에도 추가적인 피해가 생기는 것도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구조 작업에 굉장히 제한이 있다라는 거죠. 네. 이제 지진 이후에 실종자 수색이라든지 잔해를 제거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데 뭐 그런 작업에도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이 폭우로 인해서 구조를 하는 분들, 인근 주민들이 또 1차적인 피해가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지진 이후에 이어지는 폭우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집중호우라기보다는 이제 약해진 지반과 건물에 다시 압력을 가하고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2차 이제 어떻게 보면 재난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 날씨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벌써 6월 말인데 장맛비다운 비는 아직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는 아직 건조하고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한 편인데요. 올해 이렇게 장마가 늦어지는 가장 큰 원인 뭐가 있을까요? 장마가 늦어지는 원인을 살펴보면 장마가 왜 나타나는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북태평양 기단, 시베리아 기단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결국에 기단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큰 거대한 공기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겨울, 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부근으로는 북쪽에서 확장하는 비교적 차고 건조한 성질의 공기 덩어리가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름에 접어들게 되면은 해양에서 확장하는 덥고 습한 공기들이 이제 거대한 덩어리를 이뤄서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두 공기가 맞붙게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공기가 맞붙는 이 경계면을 전선이라고 하고 정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 힘이 막강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경계면이 아직까지 남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북쪽의 찬 공기가 우세한 거고요. 남쪽의 더운 공기가 이례적으로 올라오지 못하는 겁니다. 일단 남쪽의 원인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연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게 초강력 엘니뇨거든요. 그러니까 엘니뇨라고 하는 것은 적도 부근의 중동 태평양의 바다 온도가 높게 유지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중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강력한 그런 이제 저기압성 대류 활동들이 강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북태평양 고기압에 발달해야 될 에너지를 여기서 많이 빼앗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쪽으로 북상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북쪽의 측면에서 그러면 왜 이례적으로 찬 공기가 밀려나지 않느냐라고 보는 것은 지금 유럽 지역의 뭐 스페인이라든지 프랑스나 굉장히 40도에 육박하는 더위로 엄청난 그 열돔의 이슈가 있습니다. 네. 근데 주목받지 못하는 곳이 시베리아 동부 쪽이거든요. 지금 시베리아 동부 쪽도 거대한 열돔으로 갖춰져 있는데 이쪽에서 나타난 차가워야 되는 지역의 열돔 현상으로 인해서 이 파동이 유라시아를 거쳐서 한반도 지역으로 나타나는 결국의 결과적인 현상이 찬 공기가 남하하고 오랫동안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럽과는 굉장히 모순적인 현상이 우리나라에게 네.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장마 전선의 북상이 늦춰지면서 지금 오늘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6월 한 19일쯤에 제주도에 시작해야 될 장마는 사실상 일주일 이상 지연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7월에 장마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7월 장마가 좀 흔치 않은 경우인 건지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뭐 기상 관측의 데이터의 사례들은 지역마다 뭐 100년 이상의 역사도 있지만 전국에 골고루 이제 기상 관측막이 이제 확립된 이후에 1973년의 자료가 통계적으로 보기가 명확하기 때문에 네. 장마 자료도 아무래도 이제 전국 단위의 기상 현상을 관측하기 위해서 1973년 이후의 자료를 봅니다. 그러니까 53년 동안 우리나라의 장마의 기록이 관측되어 있는 거죠. 53년 동안 일단 장마가 먼저 시작된 제주도의 경우는 딱 두 번, 1982년 그리고 2021년 근래죠. 7월 5일과 7월 3일에 시작이 됐던 게 7월 달의 장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7월로 장마가 시작이 늦어진다라고 하면 과거 53년 동안 역대 세 번째로 늦은 장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후반에 비 예보가 있기는 하지만 기상청에서는 이 비가 장맛비일지는 아직은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아니 비면 비인데 왜 그러니까요. 장맛비냐? 무슨 차이인 뭐가 거냐. 이렇게 중요하냐?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상청에서는 기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비가 어떤 원인에서 내리는지에 대한 비를 연구를 하는 게 결국에는 기후 변화를 연구하고 분석을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거든요. 특히 장마 같은 경우에는 단시간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이상 이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여름철의 전체적인 기상 패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비 예보가 있지만 결국에 앞서 설명드렸던 이 성격이 다른 두 공기 덩어리의 경계면에서 내리는 비 인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주목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후에 발생하는 태풍의 경로가 달라지고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비 예보는 있기는 하나 이 비가 장맛비라고 하는 것은 비의 원인을 규명하는 어떤 분석 자료로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장맛비를 좀 구분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늦게 시작했던 장마 총 두 번이라고 하셨는데 기간도 짧고 양상도 좀 달랐다고 합니다. 장맛비도 상대적으로 좀 적었다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 올해도 좀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그 가능성을 예측할 때는 과거에 나타났던 해가 어땠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뭐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제주, 남부, 중부 모두 다 7월 3일에 동시다발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7월 19일에 장마가 끝났고 실질적으로 장마 기간은 17일이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장마는 한 30일에서 32일 정도, 한 달 동안 지속이 되거든요. 이 기간과 비교를 했을 때는 절반밖에 그치지 않았구나. 이 사례만을 보고 갔을 때는 늦게 시작한 만큼 짧고 강수량도 적은가 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어떤 기간에 따라서 분석할 양과 자료가 충분하지 않지만 꼭 그렇다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상 기후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일본 남쪽 해상에 머무르고 있는 덥고 습한 공기의 세력이 아직은 그곳에 머무르고 있지만 지금은 뭐 중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와 상관없이 기후적인 천문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7월 달이 되면은 북태평양 고기압도 그 누구의 영향을 받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세력을 확장해야 될 시기인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강력해진 더운 공기가 지금 남아있는 북쪽에 뭐 5km 상공 영하 15도의 상공기라고 하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 공기가 부딪힐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한 폭우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 늦게 시작되는 만큼 일찍 끝나고 양은 적겠구나가 아니라 지금 전체 지구 온난화의 상황을 봤을 때는 수증기량도 많아졌고 두 공기의 대립 형태가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이번 장마가 늦은 만큼의 굉장히 강력한 폭우,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를 뿌릴 그런 집중호우의 형태의 그런 형태도 굉장히 강력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변에 대한 시설물의 대비를 미리미리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 가장 큰 쟁점으로 엘니뇨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해 슈퍼 엘니뇨 가능성도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제 현실화된다면 우리나라 올여름 날씨가 얼마나 달라지는 걸까요? 예측이 가능하면은 사실 이런 걱정도 좀 안 하겠죠. 결국에 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우리가 발생하고 있는 날씨 자체가 과거부터 기록되어 있던 통계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특히 뭐 엘니뇨, 라니냐 서로 상반된 그런 이제 기상 현상인데 엘니뇨는 동태평양 해수면의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상태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엘니뇨가 라니냐가 나타나는 것들이 기후 변화로 초래되는 게 아니라 5년에서 길게는 뭐 7년 주기로 나타나는 자연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엘니뇨와 라니냐가 지금 이 지구 온난화의 상황과 맞부딪혀졌을 때는 과거에 났던 패턴들이 굉장히 극단적이고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엘니뇨가 장마가 늦어진다, 뭐 폭염이 심해진다.
심각하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기는 합니다만 바다와 대기가 더 많은 수증기를 품은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뿜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폭우의 연료가 더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더위의 강도가 높은 습도로 인해서 굉장히 체감 온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봤을 때는 더위도 심각하고 비가 많이 내리는 것도 많이 내리는 거지만 한 번에 내렸을 때 굉장히 시공간적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유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맹소영 기상칼럼 기니스트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